자, 왁수다. 저희가 뭐 몰카, 뭐 범죄단체 뭐 이런 것만 하니까 이렇게 셋이 모이면 그런 것만 하느냐. 그래서 네. 저 나와요? 네. 저 나오고 있나요? 아, 메인 카메라는 안 잡고요. 보조 카메라 요거는 그러면 저 주제 이거 네. 하고 싶어요. 네. 제가 하는 걸로 왕수다 좀 해주세요. 네. 박사님, 네. 왜 박원순 시장은 자꾸 서민 코스프레를 할까요? 아, 요거 서민 코스프레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서민이신가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은 네. 마지막 질문. 네. 왜 박원순 시장은 이런 책상을 안 쓰고 문짝을 책상으로 썼을까요? 문짝이 책상보다 좀 더 그렇게 쌀 것 같지도 않은데, 그죠? 문짝을 왜 갑자기 네. 멀쩡한 문짝을 뜯었을까요? 뜯은 게 아니고 네. 본거 들고 온 건가요? 이 심리 상태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저는 기억나는 건 그 구두 밑창 뜯어지는 거.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서민이다 뭐 이런. 우리 영 교수님은 뭐가 제일 기억에 나요? 일단 뭐 재산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빚이 8억이죠? 예, 네. 빚이 8억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에서 전세값이 네. 예, 사시는데 굉장한 금액을 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아드님께서는 영국 유학 중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영국에서 유학하신 우리 박사님께서 영국 네. 유학 비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영국 그 아들은 모르겠고 며느리가 다니는 데가 이제 LSE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런던 시내에 있고요. 런던은 주거 비용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비싸죠. 학비도 비싸지 않습니까? 학비도 뭐 그렇게 싼 편은 저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네. 영국의 자동차 값을 보니까 네. 엄청나게 비싸더군요. 소나타가 거의 뭐 우리 가격보다 훨씬 천만 원 그럴 이상 것 비싸. 같은데요. 뭐 예. 세금 붙고 뭐 예.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집무실에 이렇게 서류 쫙 쌓아놓은 그걸 다 읽으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 보도 자료라고 누가 이렇게 했던데. 아, 그 서류가 아니라 보도 자료로 네. 그 홍보실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 그거를 올려놨다고. 어쨌거나 이미지죠. 그거는 뭐 실제라기보다는 이미지였고. 또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 또 대처했었던 부분도 있잖아요. 네. 뭐 물론 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부분은 좋았는데 또 이제 반대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티즌들 의견을 보면 너무 뭐 대선 형보를 일찍 바라보고 시작하셨다. 하신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혹시 우리 이름을 고소하는 거 아니죠? 아니 이거는 이제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자, 그러면 팩트 생각한다. 하나 더 네.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을 조금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올리신 것 같은데. 에르메스 넥타이. 네. 에르메스 넥타이였다. 박원순 그러니까 시장님이 대고 나온 넥타이가.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분들 변호사시고 그러니까 뭐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떨어진 신발을 보여줬을 때 또 배낭을 보여줬을 때 우리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네. 아, 저런 사람이 이랬었는데 결국 본인이 그렇게 굉장히 서민이라고 했는데 메고 나온 넥타이는 에르메스였어요. 에르메스 넥타이가 거의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른 모델입니다만 에르메스의 다른 모델입니다만은 현재 26만 5,600원에 팔리고 있네요. 박사님이 이걸 진짜 모르시구나. 네. 다른 모델이 아니고 같은 모델이에요. 색깔만 같은 다른 모델. 모델. 색깔만 다른 색깔. 네. 박사님이 이걸 네. 안 가져보셨군요. 저도 근데 에르메스 넥타이가 네. 26만 5천 원인 이유는 뭡니까? 이건 뭐 디자인 값. 아니 난 저도 이런 넥타이 메고 있지만 이거 네. 3만 원 미만짜리인데. 저도 실크. 저도 넥타이 선물 받은 거 이외에 몇만 원 이상 차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선물 받은 거로는 뭐 10만 원 넘어가는 게 있는데 제가 아는 실크 넥타이 굉장히 싸게. 아니 그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때 뭐 네티즌들이 많이 적발해가지고 뭐 네. 허리띠 버클도 적발하니까 딴 걸로 바꿔 나오시고 뭐. 야, 요새는 선거운동하기도 참 피곤하네요. 네티즌 수사대가 뭐 그냥 수시로. 네, 여기 나왔습니다. 네, 버클 이거는 까르띠에 L500058이라는 모델이었다. 까르띠에서 지금 박사님한테 광고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기사가 났네요. 박사님 그래도 그럴 때는요. 꼴띠에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아 그런가요? 아무튼 네. 정확하게 발음하면 혹시 네. 아니 이거는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를 한 거니까요. 이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은 박원순 시장께서 이때 하고 다녔던 그 최저가가 허리띠 52만 원이네. 52만 원에서 61만 920원까지. 네.
버클 하나가. 네. 그런데 이제 TV조선 뉴스판에서는 바로 넥타이는 남대문에서 샀고 구두는 뭐 수제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바로 넥타이 버클을 바꾼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 수사대가 문제를 삼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거 가지고 구설에 오를 이유는 없다. 굳이 그렇죠. 오를 이유는 없다. 그래서 선거 운동 중에 이제 맞아요. 바로 바꾼 그래서 것이고. 그 당시에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물론 우리는 다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네티즌 수사대가 요즘 되게 무서워요. 네. 정확하게 다 잡아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네티즌 수사대가 잘못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님께서 뭐 실제로 이런 그렇게 제품들을 했는지 그건 착용하고 우리가 진짜 몰라요. 네. 근데 여기서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게 도대체 무슨 사태인가 싶어요. 왜 다시 끝났던 이 아들에 대한 병력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영상의학계 세계에서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양승호 박사님께서 그 근골격 그 분포를 봤었을 때 도저히 20대의 엑스레이라고 그러니까 볼 수 없다. 그렇게 과학적 증거를 의혹을 제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엑스레이 사진까지 해서 뭐 한 4장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재밌는 게 그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예전에 이회창 그 대선 후보 아들에 대해서 참여연대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거기에 분명히 관련이 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나오셔서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걸 다 떠나서 그때 이회창 후보의 아들을 향해서 뭐 인간 육포 이런 식으로까지 부르면서 뭐 근데 결국 시민운동하는 분들이 무슨 뭐 수배자 전단 같은 것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인 수배자 전단이 아니고 일종의 그 프로파간다로서 뭐 그런 결국 근데 이회창 대선 후보 아들은 다 재검증 받지 않았습니까? 직접 와서 아예 중인 환실이에 키도 재고 체중도 재고.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남자라고 하면 국민으로서 꼭 군대를 가야 되죠. 네. 누구나 다 군대를 가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군대를 안 갔다라고 하면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왜 안 갔을까? 네. 건강이 안 좋아서 안 갔다는데 나도 허리가 아픈데 군대 갔다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나도 갔다 오고 봉사를 했는데 너는 근데 하필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을 보면 다 집이 잘 산다든지 아니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집안의 아들들 뭐 이런 식으로 꼭 항상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소외가 되는 느낌이 나는 거죠. 왜 다 평범한 사람들 다 꼭 군대를 가야 되고 난 돈 없고 백 없어서 군대를 가는 거고 저 사람들은 아버지 잘 만나서 군대를 안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사실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네, 거기에 지금 뒷받침한 자료를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서 병력 의무를 면한 고위공직자 명단이 떴어요. 그럼 25명인가 아예 명단이 다 떴죠. 그러네요. 새정치민주연합 됐습니다. 백풍기 의원실에서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보니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행정자치부 산하 정보통합전산센터장, 경남도립거창대 총장, 국회의원 보좌관 아들도 그래서 뭐 해명한 거 보면은 뭐 유치원 때 뭐 같이 미국을 건너가서 거기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 뭐 그건 본인 선택의 문제니까. 저는 좀 약간 좀 이해 안 가는 게 요즘 연 교수님도 해병대 장교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국민이 넌 대학 교수가 말이야 병사로 안 가고 말이야 너 백으로 장교 간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마 다 깔걸요? 내가 어떻게 시험 봐서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그럼 저한테도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군장교로 갔냐고 얘기하면 난 다 깔 거예요. 뭐 근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그 면제를 받는 것도 합법이고 군대를 가는 것도 합법이라면 못 갈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박원순 시장님은 이미 끝난 사안을 가지고 왜 자꾸 들쑤시느냐. 근데 저는 아까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어떤 자료가 하나 있어요. 자료 하나를 그 자료를 토대로 제가 한번 보고 박사님이 보시고 교수님이 보시고 또 교수님이 보셨다 하면 4번 검증한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자료 하나를 가지고 그렇죠. 검증한 거죠.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얘기예요. 다만 이번 재판에서는 그 이른바 세브란스 검증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이 돼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지금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뭐 거죠. 이제 또 일각에서는 뭐 이제 의혹은 의혹이고 네. 또 실제로 박주신 씨가 결백한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지껏 분위기를 고조시켜가지고 이 한 방으로 내가 대권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한 사람들을 다 예. 근데 사실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방식은 또 옳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공인이 된다면 지금 얼마나 지금 소모전을 펼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그거 어려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 요즘에 휴대용 그 엑스레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치아만 딱 찍어봐도 파노라마로 네. 그럼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뭐 결국에는 뭐 아들 소재지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SNS는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아들이 성경 구절을 보내와서 그걸 보고 아내가 한창 울었다. 특별한 직업이 아들이 없는 걸로 추석 알고 직전에 있는데 예, 그런 SNS가 유학비는 어떻게 송금을 하는지 그럼 뭐 박사님 유학 갔다 오셨으니까 저도 뭐 미국에 있었지만 그 송금 받고 송금하는 게 의외로 쉽지 않아요. 의외로 까다로워요. 네. 왜냐면은 그 대학 등록금 저 고지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보낼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은행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글로만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소재지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학비나 생활비도 보내줄 수 없는 건데. 말이 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또 왜냐면 또 이게 또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박원순 시장 이미지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사실 이미지가 서민 행보로 가시는 분이면 사실 정치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정치를 잘하고 법안을 잘 만들고 이거보다 이미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거 전략에서도 보면 마타도어라는 게 있어요. 그 마타도어라는 것은 흑색 비방선전인데 상대방 후보를 죽이기 위해 한마디로 죽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마타도어거든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미지를 깎아버리는 거죠. 없던 얘기도 만들어버리고 흑색 선전이라고 그렇죠. 하죠. 흑색 선전이라 하는데 아까 이해창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죠.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대쪽 판사 이미지를 갖고 있던 분이 한순간에 대권 후보에서 나락으로 떨어지신 이유는 아들의 병역 문제 하나였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경원 의원 아니었어요? 그렇죠. 일억 피부과 사건. 그거 한번 딱 떠지니까 그 덕글 보신 분도 박원순 시장 아니신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흑색 선전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70년대 선거를 할 때 10,000원짜리 돈 봉투를 돌려요. 그리고 조금 있다, 그러니까 이거 A 후보가 돌리는 겁니다라고 이제 돌립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왔다가 봉투가 잘못 전달됐다. 그리고 바꿔가요. 근데 열어보면 안에 5,000원만 있어. 그러면 A 후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확 사람들이 반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B 후보 측이 공작을 한 겁니다. 아, 10,000원 줬다가 다시 5,000원 뺏어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기분 나쁘게 해서 안 찍게 만드는 거. 그게 사실 우리나라 선거 기간이 법적으로 지정된 게 15일이에요. 네. 근데 15일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이 포함되긴 하지만 이 15일 동안에 만약에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서 예를 들어 류 교수님이 출마하셨는데 류 교수님이 바람을 피대더라.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 사진을 봤다. 라고 얘기를 예쁘시니까. 흑색 선전은 원래 나쁜 거니까. 예쁘시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고 만약에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다. 근데 사람들은 믿게 되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15일 안에 그걸 어떻게 반증을 하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선거 끝나요. 박사님이 또 다른 후보예요. 근데 박사님이 이 반대급부로 당선이 되셨어요. 선거는 이미 끝난 거죠. 근데 기억 안 나요? 조희연 후보. 그렇죠. 조희연 선거유예 판결에 관련해서 그 누구죠? 고승덕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처벌, 당선 무효라든지 이걸 자동적으로 하는 그런 법이 필요해요. 우리 잘하는 거 해요. 그것도 징벌적 손해배상 또 해요. 네, 그러니까 떨어져도 괜찮을 만큼. 그러니까 고승덕 20억 정도면 안 되죠. 보통 한 50억 정도는 때려야. 50억? 예. 50억 어때요? 50억.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유지시켜 주되 그러니까 50억 정도를 배상을 하면 너는 그대로 해라. 대신에 이 사람한테 50억을 줘. 그러니까, 박사님 어때요? 50억. 근데 만약에 말이죠. 교육감 선거 같은 데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면은 교육감 선거는 일단 자 서울시다.
뭐 경기도다 그러면 광역이잖아요. 선거구가. 그러면 선거 비용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15% 이상 유효 득표율을 하면은 선거비를 국가에서 보전을 그렇죠. 주죠. 네. 근데 당선 무효형이 돼버리면 이걸 개인이 다 물어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건데요. 그러면 그 자체가 수십억, 많게는 뭐 수백억까지도 그냥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판결은 저는 석연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판결이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죄는 있는 거였잖아요. 네. 아니 범죄의 사실을 두 개를 나눠가지고 네. 앞에 것은 무죄, 뒤에 것은 유죄인데 그걸 선고유예 판결. 근데 유죄가 하나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한국의 경우에 흑색 선전을 한 거에 대한 선거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례를 이렇게 보니까 그럼 그게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가 만약에 다른 경우였다면 이게 거의 유죄가 안 나왔을 것 같은 경우로 법조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유죄가 안 나왔을 거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기존의 판례에 기존의 판례에 비춰봤을 때 비춰봤을 이때까지 때 판례의 선례가 네. 계속해서 너무 그러니까 경미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판례가 바로 98만 원 판례, 99만 원 판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을 벌금형을 받게 그렇죠. 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벌금 90만 원, 이제껏 벌금 50만 원, 98만 원, 99만 원 하면서 당선을 유지시켜주는 판례의 내용들을 보면 조희연 선고유예 판결보다 훨씬 더 심했던 게 있었다라는 게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조희연 교육감이 위법을 한 건 맞는데 여태까지 선거법에 관한 판례를 보면 없는 사실을 지어서 이야기한 경우에도 굉장히 처벌 자체는 관대했다. 근데 이게 그 이유는 모르겠다. 근데 그 조희연 선고유예 판결문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말이 나와요. 그 말을 하기 전에 고승도 후보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네. 그렇죠. 근데 미안하다 그거 사건도 연루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그 의혹 제기에 따른 반사적인 행동이었죠. 아니 근데 이게 조희연 후보가 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또 딸이 캔디였나요? 그렇죠. 캔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여론조사가 1등으로 달리고 있다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서 이제 뒤집혔는데 그래서 판결문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게 캔디 때문일 수도 있을 수 그러니까 뭐 꼭 조희연의 흑색 선전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 이제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에서 조금 좀 제 마음에 걸리는 거는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뒤집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이거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안 갔으면 아마 유죄 판결 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법조인들은 보더라고요. 근데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서 그나마 유죄가 됐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국민참여재판은 조희연 측에서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거다라는 표현을 쓰는 법조인도 있었어요. 근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이런 판결을 보고 두 글자를 하면 뭔지 알아요? 황당. 짜웅. 네, 짜웅. 짜웅이 뭔데? 규격 사법이라는 얘기를 짜웅.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아니 뭐 보통 근데 뭐 미리 결과를 정해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직관적으로 먼저 딱 유무죄를 먼저 알아요. 그런데 논리를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구성해 간다. 근데 이제 증거를 이제 보면서 재판하다 보면 변호인들도 내가 이 사건에서 이기겠다, 지겠다를 감으로 알죠. 정가 22번 그 사람도 그래서 교도소에서 아는구나. 그쵸. 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전과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은 사실 법조인보다 더 많이 한다 그러죠. 백과사전이라고 할 정도로 본인이 알아서 갖고 와가지고 이건 어떻게 되고 이건 어떻게 되고 법조항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본인이 먼저 판단해요. 내가 진짜 몇 조 이러면서 이번에 내가 한 1년 들어갔다 오겠네. 이런 식으로 다 판단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법정 갖고 들어가는 거 모르죠. 그래요? 이게 네. 정말 법전을 들고 들어가는 수용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앉아서 그 안에서 누가 딱 하잖아요. 그럼 찾는데 이 안에 특별법이 없어요. 네. 법전 안에 특별법이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조문을 편지에 써요. 예를 들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복사 좀 해서 넣어주세요. 굉장히 전문적인 문서가 오가는군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근데 또 박사님 왜도 우리 박원순 시장 얘기하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름이 왕수다.
이건 수다에는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도 될까요? 박원순 시장 얘기로. 네. 이 얘기 잠깐 좀 네,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그 미국 그러니까 정치학 책을 보면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획득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정권을 획득해서 결과적으로는 분배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선거 조직에서 함께 했던 힘들어했던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힘을 나눠주고 같이 이끌어가는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거 제도를 보면 마찬가지로 여당이 당연히 힘을 갖고 여당에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야지 정권을 획득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당선 무효형이 100만 원 미만이 나와서 안 됐다는 건 권력 후보생과 권력자의 역할이 바뀌었을 때 우리나라 예우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진입장벽, 시민들의 진입장벽은 높은데 네. 그런 거죠. 군대에서도 보면 대령 계급도 달기가 힘들지만 별은 정말 하늘이 내리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한 100가지, 60가지에서 100가지 정도의 예우 차원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권력 후보생과 권력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국회의원도 임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면책특권이죠. 네. 면책특권을 갖고 있듯이. 그러니까 권력자로 바뀌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 행정조직, 행정부에서 사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왜 삼권 분립이 있을까요? 박사님? 네. 왜 삼권 분립을 할까요? 아니 그래도 한 사람이 다 가지면 뭐 아니 지금 견제가 안 보니까 되니까. 원님 재판과 다를 바가 없고 네. 한 곳에서 다 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번에는 입법부에서 법에 대한 어떤 시행령까지도 건드려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삼권 분립하지 말죠, 그냥. 그래도 또 네. 정말 우리 현대 국가에서 또 네. 저는 이런 질문 한번 던지고 싶어요. 돈이 악인가요?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미지를 보면요, 마치 네. 돈을 악으로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공간을 그렇게 좋게 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문제를 삼고 싶은 게 이제 뭐 지지자들이 많은 지지자를 또 갖고 나는 계시지만 문재인을 삼고 싶은데 줄 알았어요. 많은 지지를 갖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정서가 이 돈이 없는 척을 하면 그것이 깨끗하다라는 그 등식을 성립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왜냐면은 과거에는 그 사람의 신분, 종교, 성별, 민족, 국적 이런 거에 따라서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 종교 믿으니까 우리가 서비스 제공할 수 없어. 너는 어느 지역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물건 안 팔래. 그러던 거에 비하면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진일보한 세상입니다. 훨씬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가 뭐냐?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은 화폐라는 것은 주조된 자유다. 주조된 자유. 사람들이 왜 돈을 벌려고 그러느냐? 자유를 좀 더 많이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또 보면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돈이 없는 것이 과연 자랑일까? 어느 정도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람이 저도 그렇지만 다음 달에 얼마가 가수금을 넣어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네. 이번 달에는 사건이 많이 들어왔다가 또 어떤 달 사건이 안 들어오면요 사람이 초조해져요. 근데 이제 저도 운영이 잘 되고 그러면 안 하던 짓도 합니다. 소년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또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만큼 이 재화의 분배가 잘 되는 시스템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왜 우리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청렴은 결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 주로 쓰는 전략이긴 한데 사실은 내가 깨끗하고 청렴하고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았다라는 이미지로 포장을 해버리면 사실 단기간에 지지율을 엄청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좀 청년층, 그러니까 일단 왜냐면 SNS를 최근에 많이 해요. 예전에는 정치에서 SNS라는 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막 수만 명씩 모아놓고서 거기서 군중 연설을 하면서 정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SNS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SNS에서 우세한 실력을 갖고 있는 자가 정치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깨끗한 이미지로 정치를 하는 분들 보면 자기 이미지를 굉장히 포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SNS로 나 오늘 어디서 뭐 봉사했어, 뭐 오늘 내가 뭐 자녀 교육을 하는데 나는 이제 뭐 눈높이 교육을 할 거야, 난 과외 같은 거 시키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버리면 그 젊은 세대에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어쨌든 교수님 말씀에 따르자면 연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고 보니까 왜 선거철에는 다 고무장갑 끼고 앞치마 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선거철 아닐 때도 하면 좋은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선거 때만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예전에 이제 돈 선거를 하던 시절에 저는 이제 제 생각은 돈 받고 안 찍어주면 얼마나 고소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요. 돈 그래요? 받고 아니 안 근데 찍으면. 그거 이제 박사님 말씀 비슷한 논리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돈도 안 주는데 누구는 돈도 안 주는데 그래도 선거 때라고 와서 90도로 절하고 돈이라도 주니 그거 하나라도 하는 사람 찍어주는 게 내 입장에서는 맞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도 하는구나. 네, 그게 특히 또 이제 좀 더 뭐 사회적으로 좀 약자일수록 오히려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박사님 방금 그러셨잖아요. 네. 선거 때만 그렇게 한다고. 근데 세 분 앞치마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재밌죠? 저는 실제로 요리가 취미예요. 어떤 요리 하시는데요? 저는 다 해요. 저 참 오늘 범죄 심리학 전 교수님 튀김 요리부터 나오셨으니까 다 해요. 네, 네. 제가 또 하나 여쭐게요. 네. 저는 누가 만약에 이런 가식적인 코스프레, 뭐 가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뭘 이슈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저 생쇼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퍼포먼스를 안 하겠죠. 근데 그 퍼포먼스가 먹힙니까? 먹히죠. 먹히죠. 먹혀. 먹혀요. 이거는 범죄 심리학자 아니어도 나도 정치인이 알아. 아니어도 범죄 심리학자가 아니어도 그거는 모든 사람이 아니 그렇게 거니까. 먹힐 정도로 무식한가요 사람들이? 아니 아까 무식한 거랑 다른 얘기예요. 안 되고. 그 다른 거라게 다른 거라고. 위험수위 아닌가요? 네. 위험수야 위험수. 제재하셔야 되는데 삐 하셔야 빨리 돼요. 잘못했다 빨리. 여기는 바로 정정을 해주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음식 먹방 찍는 거 알죠? 정치인들 설렁탕 이러고 갑자기 막 튀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먹고 그때 먹을 때 표정 봤어요? 다들 너무 맛있다는 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 표정 전혀 못 짓는 사람 누구게요? 누굽니까? 안철수 의원. 이러고 있어요. 아니 저 아는 분 중에 이제 중진 의원이었다가 지금은 정계 은퇴를 하셨는데 정계 은퇴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먹방 찍는 거요? 아니 그 시장에 가서 먹방을 찍어야 되는데 자기는 일단 그 시장 음식 시장에서 아줌마들이 주는 이렇게 무슨 쌈장 이렇게 막 집어가지고 이렇게 네, 주는 거. 네, 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막 이러고 먹고 있고. 그런 음식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배도 안 고픈 시간에 가서 먹는다는 게 형 막 내키지 않고. 근데 박사님 여기서 제가 아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이렇게 가져가면요 입을 확 벌리고 너무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국물 막 들이키고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까 안철수 의원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렇게 어색하게 먹는 안철수 의원을 보고 너무나 솔직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반대로 저것도 못 먹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게 그래서 모든 전 세계적인 정치인들이 먹방을 찍는 이유래요. 우리 먹방 한번 찍어요. 먹방이요. 네. 우리도 한번 이렇게 저희는 한번 정치인이 아니지만 아니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잘 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진짜 먹는 것이다. 먹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우리 또 사람들이 실제로 또 맛없다고 하잖아요. 그 초보 정치인들한테 그 선거 전략팀이 붙어요. 선거 전략팀이 붙어가지고 이른바 선수들이 붙어서 먹는 표정을 어떻게 짓는가. 자. 예쁘게 짓는 우리 한 번만. 자, 이제 튀김. 안 돼. 자, 초보. 이렇게 줘. 이렇게. 시선을 풀고, 이렇게. 자, 이제 삼선 의원이에요. 자, 이걸 실제로 가르친다고요? 네, 진짜 가르쳐. 디테일하게. 그렇죠. 웅변 기술도 가르치고. 그건 네. 그리고 아까 그 사진도 사실 그런 게 있죠. 그 전문 사진가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초선 의원보다 좀 중진 의원들 사진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쁜 사진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전문 사진가가 붙으니까. 그리고 악수할 때도 이렇게 보는 건 프로가 아니고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손과 얼굴의 각도가 달라져야 이게 그렇죠. 중진 의원이죠. 여자들은 특히요. 이렇게 먹는 거 찍을 때 혹시 그거 아세요?
이렇게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입 크게 벌리고 네. 주로 짜장면. 여자들은 주로 짜장면을 찍어요. 짜장면 찍으면 그 되게 이유가 험악하잖아. 있습니까? 험악하잖아요. 아, 여기 막 입에 묻고. 네, 어. 그러니까 해맑게 짜장면 먹으면서 난 정말 이렇게 네. 해맑게 먹을 수 있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좀 제가 원래 시니컬하기 때문에 왠지 속임의 미학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왜 네.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속임의 미학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좀 적절한 표현은 이미지 메이킹, 아트 오브 이미지 메이킹. 박사님, 네. 우리 다음에요 왕수다에 욕 테라피 한번 할래요? 욕 테라피요? 뭐 실제로 욕을 하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욕해줄 사람들을 갖다가 네. 이렇게 시청자가 욕하고 싶은 사람들을 쭉 이어서 다 해주면서 우리가 대신 자, 이 사람 얘기해주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욕을 직접 해보세요 하고 또 하고. 근데 정치에 대해서 그 딱 결론을 네. 내주신 것 같아요, 박사님이. 이건 속임수가 아니고 이미지 메이킹이다. 이미지 메이킹 되게 듣기 좋잖아요. 네. 정치가 이미지 메이킹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기 좋고 네. 듣기 좋게 만드는. 뭘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좋게 표현을 하십니까? 아니 결국 그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정치라는 게 결국 뭐 말 이미지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건데요. 네. 똑같은 경우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같은 표현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학교에 그 건물에 수희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생겼으니까 근데 외국에서 귀빈이 온 거예요. 아 어떤 일 하시는 분이냐고. 근데 이제 자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거기서 저 수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는데 출입 통제 안전 컨설턴트입니다. 오. 오! 이러니까. 아 그리고 그 네. 호빵 아저씨 네.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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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택시 아저씨. 트레디셔널 베이커리. 네. 택시 아저씨. 택시 아저씨 운수업 사장. 그건 맞죠. 네. 그래서- 자영업이죠. 네, 너무 사장- 재밌는 사장님, 거예요. 네, 사장님이시니까. 말의 미학 좋네요. 네. 그러면 박사님이 박원순 시장님을 한마디로 말의 정의로 이쁘게 내려주세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한마디씩 해주세요. 한마디로는 지금 딱 안 안 잡혀요. 아니 왜냐면 해주세요. 이거는- 한마디씩 말의 미학. 네. 아까 무슨 뭐 이미지 메이킹 하셨으니까 네. 박원순 시장님도 우리가 이렇게 이쁘게 이미지 메이킹 하고 끝내드려야죠. 뭐 떨어진 구두발? 그거는 그 구두축, 그 어, 뒤축. 구두축, 예. 그게 무슨 이미지 메이킹?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미지를 만들어주세요. 저는요. 상식에 근거한 네, 이미지. 상식에 근거한 전 이미지. 저번에 키우시던 강아지 2마리 어디 갔어요? 그거 뭐 서울대공원으로 가네, 뭐 공관으로 네. 가네 근데 말이 그 다음에 많았는데. 결과가 없어서 네. 청와대에 있는 강아지는 벌써 5마리가 새끼가 태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강아지 밥 많이 먹는다고 하더니 어디 갔는지 기사가 없어서 진짜 궁금해요. 저는 이 박원순 시장님 개인을 위해서도 또 박주신 씨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이 박원순 시장님의 아들의 이 병역 뭐 문제 네. 이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는 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이미지 메이킹 또 말씀하셨으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미지는 상당히 선하고 또 뭐 관용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다고 저는 봤는데 요번에 뭐 조국 교수가 옆에서 또 부채질을 했죠. 유언비어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형사상 제재를 가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MBC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고 네티즌에 대해서 고소고발한다는데 정말 이미지 메이킹이 안 좋습니다. 저는 뭐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 아드님 신체 검사 문제 좀 신경을 쓰셔서 중인 환시 뒤에 신체 검사를 하고 그러면 정말 본인의 억울한 거 일거에 그냥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요거는 따로 제가 한번 다뤄볼까 생각 중인데 9.28 수복 때 그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뭐 국가보훈처에서 요청을 했지만 제가- 서울시에서 거부했죠. 네. 그거 오늘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네. 그 태극기에 관한 또 법을 국기에 관한 법을 준비를 다 했었는데 요거는 법법 찍을 때 헌법에서 네.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러니까 세월호 천막은 뭐 인정상 뭐 놔두자. 네, 그 규정상은 위배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본인이 얼마 전에 이 9.28 수복과 인천 상륙작전 6.25에 대해서 6.25 때 우리 국군이 한 역할, 유엔군이 한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정작 행동으로는 이게 이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프로야구 팬인데 이 프로야구 팬 입장에서도 서울시에 사실 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루면 어떨까? 어느 팀 팬이세요? 아 그거 말했잖아요. 네, 여기는 왕수다니까. 두산 베어스. 두산 베어즈. 네. 그거 혹시 옛날에 오비 베어스 아니었어요? 맞죠, 오비 베어스. 저는 왜 오비 베어스 좋아할게요? 박철순. 그건 저고요. 그게 누구예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철순을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 저는 오비 베어스가 마크가 곰이었어. 곰돌이어서 지금도 곰이에요.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야구 선수 누군지는 전혀 몰라요. 박철순 첫해 프로야구 원년 오비베어즈가 우승할 때 그 오비베어즈를 이끌었던 에이스 투수로 22승 4패 7세이브 방어율 1.84. 혹시 24승 4패. 22연승이었고요. 22연승. 네. 엄청나네요. 네. 우리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해요. 그렇죠. 불멸의 박철순. 불사조란 별명. 네. 박철순 선수가 그때 허리 부상으로 근데 마무리 안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야구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40이 넘으셔서 재기해서 네. 나타나셔가지고 두산 우승을 이끄셨죠. 1993년 네. 우승할 때 네. 우승을 또 이끄셔서 그리고 통산 75승입니다. 맞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허리 부상 때문에 얼마 못 던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동열, 최동원도 아주 유명한 투수고 기억에 남는 투수지만 네. 박철수는 재활해서 다시 의지를 갖고 마운드에서 성공한 투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추억. 근데 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시청자들 중에서도 네. 한 30대 후반이나 그쪽 되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얘기고 그렇죠. 그 밑에 분들은 잘 모르시는 얘기일 것 같아요. 야, 이 야구 얘기하려면 정말 고척돔부터 이 잠실 야구장 다시 네. 짓는 문제부터 저희가 정말 할 말이 다시 많은데 하죠. 네, 이건. 네. 이건 따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늘 왕수다는 옆길로 빠지고 수다를 떨다 보면 시간이 모자르다. 네, 이 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 아쉬움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